5세기 서구 문명 세계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끝없이 쏟아지는 화살이 하늘을 검게 수놓고 마침내 로마 제국은 야만족들에게 포위됐다. 그들의 결정적인 무기는 공포. 그들은 유럽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동쪽에서 몰려와 순식간에 유럽을 초토화시킨 공포의 침략자 훈족이었다. 게다가 훈족은 전술의 대가였고 국제 외교에도 능했으며 변신의 귀재였다.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다. 동쪽에서 몰려온 기마 민족은 마침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고 세계사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았다. 훈족은 동쪽에서부터 아시아 대초원을 가로질러 왔다. 6세기의 연대기 작가 조르다니스는 훈족이 늪에 사는 악마의 자손이라고 했다. 훈족이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유럽은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다. 훈족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죽이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지평선을 넘어온 폭풍과도 같았죠. 그들이 어디로 갈지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훈족의 공격을 받은 유럽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훈족은 유럽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그들은 심리전의 대가였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훈족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밖에 나갔다가 재수없게 훈족을 만나기라도 하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전쟁터에선 심리적 공포심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 사람들은 훈족을 보자마자 주랭랑부터 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훈족의 전술을 이길 수 없었다. 적진 깊숙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정확하게 활을 쏘아대고 대열을 흩뜨린다면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죠.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훈족은 어딜 가든 경악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전략이나 그들의 옷차림새는 유럽인들에겐 생소한 것이었다. 동쪽에서 훈족이 몰려오자 로마 제국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훈족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 게 없고 고고학적으로도 그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이나 무기, 옷 같은 것을 봐도 크게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 역사가들은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훈족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믿는다. 중국의 한조가 수만 명에 달하는 훈족을 축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세기 동안 훈족은 서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4세기 말 그들의 세력은 서양 문명의 경계인 다뉴브강까지 뻗어나갔다. 그러나 이때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하던 강력한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었다. 당시 로마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결국 동서로 분열됐다. 무기력한 호로니우스가 서방의 수도 라벤나를 통치했고 역시 무기력하게 짝이 없던 아르카디우스가 동방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통치하고 있었다. 406년 훈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로마는 훈족에게 볼모로 잡혀갈 지원자를 받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티우스는 로마 장군의 아들이었다. 그는 오랜 외교 간섭에 따라 우호와 친선의 뜻으로 훈족과 함께 살았다. 당시 아이티우스가 훈족 거주지에서 볼모로 잡혀 있었다는 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티우스가 훈족과 함께 지내면서 인맥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모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딜 가든 귀족 대우를 받았고 최고의 예우를 받았어요. 훈족과 가족처럼 지냈지만은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훈족과 지내는 동안 아이티우스는 훈족의 삶의 방식대로 가족처럼 지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자 훈족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훈족은 유목민으로서 평원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고 무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 타고난 전사였던 그들은 전쟁만이 번영의 길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동물의 뿔과 탄력 있는 나무로 반사공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다.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훈족의 활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면서 기마 민족의 유산이 됐다. 반사궁은 다른 활에 비해서 위쪽이 더 많이 구부러졌습니다. 탄력 있는 나무를 억지로 구부린 다음에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다가 뼈를 붙였죠. 반사궁의 특이한 모양 덕분에 조금만 잡아당겨도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달리는 말을 타고도 자유자재로 손을 놀리면서 그 위에서 또한 갑옷도 뚫는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훈족은 타고난 기마병이 됐다. 훈족은 고대 세계 최고의 기병대였습니다. 말을 타고 생활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말을 타고 달리는 그들의 사정거리는 매우 넓었습니다. 훈족은 적군이 반격을 해온다고 해도 순식간에 말을 타고 달려와서 전쟁터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화살을 퍼붓고 적군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훈족에겐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기병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다양한 전술을 펼쳤죠. 말을 타고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을 하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끝없이 활을 쏠 수가 있었습니다. 훈족은 말을 길러서 고기와 우유를 얻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아미에너스는 훈족이 짐승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고 묘사했습니다. 후두음 위주의 언어를 사용하고 안장 밑에 넣어둔 생고기를 날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주로 훈족에 대한 기록들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로마에서 온 볼모로서 몇 년 동안 훈족과 함께 생활했던 아이티우스는 훈족의 왕세자인 루길라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다. 아이티우스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 장군이 될 것이었다. 422년 결국 동로마 제국의 황제 테오토시우스는 훈족에게 매년 130kg의 금을 조공으로 바치는 데 합의했다. 3년 후 아이티우스는 훈족과 동맹을 맺고 훈족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아이티우스 장군은 승승장구했다. 433년 그는 전쟁 때 도와준 대가로 훈족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었다. 오늘날의 헝가리였다. 그러나 훈족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로마 제국과 훈족의 평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아이티우스를 능가하는 훈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아틸라. 잔인하고 포악한 아틸라의 명성은 17세기까지 이어졌다. 서기 443년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방 세계로 몰려온 훈족은 동로마 제국과 불안한 동맹관계를 맺었다. 훈족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액수의 조공을 받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과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했지만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훈족의 루길라 왕이 죽자 그의 조카인 블레다가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코 이인자로 만족할 수 없는 야심 많고 탐욕스러운 형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틸라였다. 어떻게 그가 왕위를 계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틸라가 블레다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왕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은 흔한 일이니까요. 아틸라는 블레다가 훈족의 미래를 위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틸라가 블레다를 살해한 것은 훈족의 미래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죠. 아틸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은 아틸라가 대초원에서 전쟁의 신 마르스의 칼을 찾은 다음부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틸라는 정말 가차없고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로마인들이 훈족의 왕자들을 돌려보냈을 때 그는 즉시 그들을 칼로 찔러 죽였고 로마의 스파이도 살해를 했죠. 훈족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거의 예외 없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틸라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왕이었지만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아틸라에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약탈이나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훈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훈족은 약탈하고 조공을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아틸라는 권력을 원했다. 서기 447년 발칸반도. 훈족의 약탈 대상은 무방비 상태의 작은 마을을 넘어 성곽으로 둘러싸인 동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까지 뻗어나갔다.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다. 아틸라는 기병대와 보병으로 구성된 훈족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었다. 아틸라의 군대가 로마를 공격했다. 훈족은 로마 북쪽에서 치고 내려왔습니다. 반달족과 전쟁 중이던 로마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과 맞서기 위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당시 발칸반도의 주요 도시들은 아틸라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틸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까지 차례차례 점령했고 성체 도시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포위 공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성체 도시를 공격하려면 기병대가 그 아무리 활을 잘 쏜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훨씬 더 기술적인 군대가 필요했죠. 아틸라는 이미 그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447년 당시에 아틸라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 훈족이 60여 곳에 달하는 성체 도시를 점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연대기 작가 마르셀리너스는 아틸라가 유럽을 짓밟았다고 기록했다. 서기 448년 훈족의 정적지는
흑해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발칸반도 전역에 퍼져 있었다. 북미 대륙의 반이 넘는 넓은 지역이었다. 후은족은 더 이상 가축을 기르거나 농사지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약탈과 조공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재산을 축적했다. 처음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매년 130kg의 금을 받기 시작한 지 25년 후 후은족이 매년 받는 금의 양은 800kg이 넘었다. 그러나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자 후은족은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티우스에게 땅을 받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유목 생활을 거의 포기했다. 당시 아틸라의 군대는 여러 나라의 용병으로 속해 있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후은족들은 점차 다양성을 띠기 시작했다. 448년 아틸라는 더 이상 동방에서 온 약탈자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제국의 황제였다. 아틸라의 제국은 현재의 헝가리 지역에 위치했다. 서방 세계 전체를 통치하려면 아틸라는 황제처럼 행동하고 절제하는 법과 외교술을 배워야 했다. 아틸라는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대제국의 통치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유럽인들은 고대 말 유럽으로 건너온 야만족들을 짐승 가죽을 걸친 교양 없는 미개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만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역사 자료에 등장하는 야만족들 중에서도 특히 아틸라는 아주 세련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로마 제국 근처에서 보냈고 덕분에 황제와 거래하는 법이나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대를 여러 번 거치면서 훈족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틸라는 자신의 제국을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거대 제국으로 발전시킬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매우 현명하게도 이상적인 정치 조직의 모델을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찾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은 오늘날에도 가장 훌륭한 통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연대기 작가 프리스커스는 아틸라가 전 세계 모든 종족을 흔들었다고 기록했다. 450년 아틸라는 기회를 잡았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테오토시우스가 승마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평범하면서도 약간은 무모한 장교였던 마르시아누스가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 그는 첫 번째 칙령을 통해서 그동안 후은족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마르시아누스는 후은족의 군대가 더 강력해지기 전에 후은족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킬 작정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다. 로마인들이 최악의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한 여성에 의해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기 450년 동로마 제국과 아틸라가 이끄는 후은족과의 전쟁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로마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 동로마 제국이 후은족에게 매년 바치는 조공을 갑자기 중지했지만 아틸라는 침착하게 외교관의 자제심과 지도자로서의 선견지명을 보여주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며 공격을 자제했다. 그의 판단은 현명했고 덕분에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에 있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 라베나. 로마 병사들이 왕실 스캔들에 연루된 시종을 체포하기 위해서 급히 이동했다. 로마 제국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스캔들이었다.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의 누이 호노리아가 시종의 아기를 임신했다. 발렌티니아누스는 즉시 시종을 잡아들여 처형시켰다. 그 후 호노리아는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호노리아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당시 그녀에겐 그만한 힘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호노리아는
로마 왕족의 다른 여성들이 종종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어요. 호노리아는 재빨리 심부름꾼을 보내서 아틸라에게 무모한 제안을 했다. 아틸라는 헝가리에 있는 왕궁에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로마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호노리아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아틸라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다. 호노리아는 아틸라가 자신을 신부로 맞아준다면 서로마 제국을 지참금으로 줄 테니 빨리 이탈리아로 와서 서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자신을 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주가 보낸 편지가 헝가리에 도착했을 때 아틸라도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호노리아는 자신이 보낸 편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끼고 있던 팔찌를 함께 넣었습니다. 아틸라도 그녀의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호노리아의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서로마 제국의 황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아틸라는 계속해서 서로마 제국의 대사를 보내서 호노리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노리아의 오빠는 로마를 지배하는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했습니다. 마르시아누스가 훈족에게 바치던 조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틸라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마르시아누스와의 전쟁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동로마 제국을 치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다. 서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면 더 쉽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호노리아의 제안에 따라 아틸라는 즉시 동맹군을 모아 갈리아 지방을 공격했다. 450년 유럽 전역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틸라는 합법적으로 자신이 로마의 주인이라고 믿었지만 로마인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아틸라가 출정하는 동안 희생자 수가 크게 늘자 로마 교회는 아틸라를 일컬어 신이 내린 천벌이라고까지 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했고 이교도들을 엄격하게 분리시켰다. 악마로부터 로마 제국을 보호하는 일은 신의 과업이었다. 로마 교회에게 아틸라는 악마 그 자체였다. 로마 교황 레오 1세는 훈족의 공격으로 고통받는 여러 도시에 경고했다. 훈족의 공격은 곧 신이 내린 천벌이므로 즉시 교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틸라의 응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오직 한 사람, 아이티우스만이 훈족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다. 어릴 때 훈족에게 볼모로 잡혀 있었던 그는 로마의 위대한 장군으로 성장했다. 소년 시절 훈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는 훈족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훈족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동안 아이티우스는 훈족 사회에 완전히 동화됐습니다. 그는 훈족의 전술과 군사훈련 방법을 배웠죠. 아이티우스는 훈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싸우는지 옆에서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아틸라가 갈리아를 정복하고 훈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선 아이티우스 장군이 이끄는 노련한 로마 연합군을 무찔러야 했다. 샬롱 전투에서 만난 양측은 참혹한 사륙전을 벌였고 그 결과로 일어난 전투에서 로마의 운명이 결정됐다. 서기 451년 로마는 죽을 힘을 다해 훈족과 싸웠지만 로마 제국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훈족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로마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로마의 칙사가 아이티우스 장군의 다급한 편지를 들고 공포의 땅을 가로질러 오랫동안 로마와 앙숙 관계에 있던 다른 야만족들의 거주지로 향했다.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의 5만 대군으로부터 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로마 제국의 적들을 끌어들여 훨씬 더 강력한 상대와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다. 당시 훈족은 유럽 전체를 위협했다. 로마가 쓰러진다면 그 어느 누구도 훈족의 잔인한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 아이티우스 장군은 바로 이 점을 역이용해서 다른 부족들이 연합하기를 바랬다. 아이티우스는 고트족, 부르고니족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과거 훈족의 도움을 받아 무찔렀던 모든 적들이 이제 그의 편이 된 것이었죠. 그렇게 위대한 로마 제국과 야만족들의 연합군이 이미 후퇴하기 시작한 훈족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6세기 연대기 작가 조르다니스에 따르면 당시 아틸라를 위해 싸웠던 왕들이 무조건 그를 따랐다고 한다. 그는 아틸라야말로 왕 중의 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후손들을 위해서 훈족의 지도자가 병사에게 했던 연설을 자세히 기록했다. 용감한 사내에게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하는 것만큼 더 달콤한 것이 무엇인가? 복수를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힘줄이 잘리면 사지는 곧 힘을 못 쓰게 된다. 용기와 배짱으로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라. 병사들이여 적들을 해치워라. 운명의 여신은 훈족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훈족만이 전쟁의 즐거움을 만끽할 준비가 돼 있다. 전쟁을 하는 동안 훈족과 로마군 모두 다른 민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부족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들은 다른 부족들의 충성심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군대를 배열할 때 다른 부족의 군인들이 도망칠 수 없게 효과적으로 배치했어요. 따라서 한창 전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다거나 해도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게끔 군대를 배치해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죠. 451년 6월 20일 프랑스 오를레앙 근처 카탈루냐 평원에서 아이티우스와 아틸라의 군대가 만났다. 양측은 수적인 면에서 거의 비슷했고 총 3만 명에서 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었다. 샬롱 전투가 시작됐다. 샬롱 전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 아이티우스가 패배한다면 유럽은 훈족의 손에 넘어갈 것이었다. 싸움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됐다. 한 연대기 작가는 고대 시대의 이처럼 격렬하고 극악무도한 가차없고 무자비하고 잔혹한 전투는 없었다고 기록했다. 훈족의 군대가 중앙 대열을 뚫는 동안 연합군은 대열의 측면을 공격했다. 이제 전투는 육박전으로 접어들었다. 고대 전투에서 보병들은 바로 코앞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전투든 먼 거리에서부터 대포나 활을 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병사들끼리 맞붙어서 참혹한 육박전이 벌어지죠. 많은 병사들이 서로 맞붙어서 칼싸움을 했습니다. 전투에서 몸싸움이 격렬했지요. 칼로 찌르고 소리치고 많은 병사들이 칼을 맞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피를 흘리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단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말이나 병사들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피가 흥건했죠. 전투는 처참했어요. 신음소리,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배를 찔린 병사들의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사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투는 참혹했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말문이 막혀 제대로 된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헬멧을 쓰고 있으면 병사들의 두 귀가 헬멧에 가려져 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전세는 훈족에게 불리해져갔다. 아틸라의 중앙 대열이 갑자기 로마 연합군에게 포위됐다. 평원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처음으로 아틸라의 군대가 적군의 반격을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적군의 저항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은 아틸라는 장작 대신 말 한 장을 쌓고 불을 질러 자살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승리는 여기서 끝이 났죠. 역시 같은 자료에 따르면 부하들이 자살하려는 아틸라를 긋고 말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하들의 설득 끝에 마침내 아틸라는 자살하려는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결국 훈족은 아틸라의 지휘 아래 다시 대열을 가다듬고 퇴각해서 헝가리로 돌아갔습니다. 샬롱 전투에서 패했지만 훈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로마군 또한 사상자가 적지 않았다. 그들은 대학살의 현장을 뒤로 하고 고국으로 향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부상자들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 때문에 병사들은 피가 뒤범벅이 된 물로 갈증을 풀어야 했다. 전사자들의 영혼들이 며칠 동안 싸움을 계속했다고 한다. 로마 제국의 군대가 훈족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틸라도 마찬가지였다. 로마 정복 전쟁에 나선 아틸라는 전지전능한 기독교회와 그리고 전체 문명 세계와 전쟁을 벌였다. 서기 451년 프랑스 샬롱에서 벌어진 대학살 전투에서 로마 장군 아이티우스가 아틸라의 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결국 로마를 통치하려는 아틸라의 노력은 무산됐다. 그러나 아이티우스는 샬롱 전투에서 훈족의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는 훈족의 군대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왜 그랬을까? 이 점 또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역사의 수수께끼다. 아이티우스는 화가 난 로마 황제에게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훈족의 볼모였던 그였기에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로마 장군 아이티우스는 어린 시절 훈족의 배려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때문에 훈족을 전멸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훈족은 고트족에 비해 전력 면에서도 열세였습니다. 게다가 고트족도 로마군의 지위에 꼭 따를 마음이 없었겠죠.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 일로 인해서 아이티우스 장군은 신임을 잃고 말았다. 훈족은 마지막 전투에서 약탈 기회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샬롱 전투의 패배로 상황이 달라졌다. 전리품도 없이 승리의 영광도 없이 당장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었다. 아틸라는 갈리아 지방 대신 이탈리아를 목표로 잡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여러 도시를 파괴시켰죠. 그들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돌며 훈족의 전투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아틸라의 최종 목표는 영혼의 도시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그곳엔 이탈리아라고 하는 최고의 전리품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티우스 장군이 힘을 잃자 황제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교황 레오 1세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이제 교회가 직접 나설 때였다. 교황 레오 1세는 신이 내린 천벌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고 말로서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틸라는 이탈리아 반도를 충격과 경악 속에 몰아넣고 로마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 준비가 돼 있었지만 이탈리아에서 철수하지 않으면은 신이 분노할 것이라는 교황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교황이 신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만약 아틸라가 영혼의 도시 로마를 정복하지 않는다면 아틸라와 훈족에게 신의 은총이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교황 레오 1세는 아주 감명 깊은 설교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일화는 위대한 교황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만천하에 보여준 커다란 사건이었죠. 너무나 위대하고 감명 깊은 이야기라서 믿기조차 어려운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교황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전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신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무장하고 나타난 교황의 모습은 곧 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틸라는 교황 레오 1세를 만나 얘기를 나눈 뒤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떠났습니다. 아틸라가 로마에서 물러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몇몇 역사 자료를 보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452년 왜 아틸라가 이탈리아 남부로 진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지금까지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틸라의 군대에 전염병이 돌아서 병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대엔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오늘 말짱하다가도 내일 갑자기 죽을 수도 있었죠. 예방학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갑자기 인구가 줄고 병사들이 죽었다는 기록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틸라의 군대에 전염병이 돌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말라리아가 훈족을 강타했다.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아틸라의 강력한 군대가 한낱 모기떼에게 당했다. 서기 453년, 전쟁에서 패배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틸라는 군대를 재편성하고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출정 계획을 세웠다. 그는 신부감도 구했다. 아틸라 역시 아주 오래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훈제국을 위해서였는데 그것이 마지막 결혼이었죠. 그의 아내는 호노리아가 아니었다. 게다가 아틸라는 위대한 영웅답게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지도 않았다. 결혼식 날 밤 황제가 되려는 큰 뜻을 품었던 야만인은 야만인답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서 생을 마감했다. 아틸라는 심장마비나 혹은 뇌출혈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독살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피 때문에 죽었어요. 그는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파티를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틸라가 죽은 후 훈족은 어떻게 됐을까? 누가 그의 뒤를 이었을까? 신이 내린 천벌 아틸라에게도 성서의 가르침은 비껴가지 않았다. 분열된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틸라에겐 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들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은 아들을 낳았죠. 그 많은 아들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살인지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 많은 아들 중에 왕이 될 인물은 없었어요.
아틸라가 죽자마자 훈족끼리 내란이 일어났고 4명의 왕자들이 왕위를 놓고 서로 싸웠습니다. 내전 때문에 훈족은 결국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지배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훈족은 성공한 민족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았으며 단지 훈족의 힘이 쇠퇴한 것뿐이었다. 훈족이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훈족이 통일성을 잃었기 때문에 역사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것뿐이지 훈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거나 애초에 그들의 고향인 동쪽으로 쫓겨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훈족의 병사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 여러 나라의 군대로 편입이 됐어요. 아틸라 이후 통일된 훈족의 국가나 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제 훈족은 더 이상 유럽의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었죠. 한때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훈족은 아틸라가 죽은 이후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훈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틸라가 죽은 지 20년 후에도 그들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틸라가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제각각이었고 다른 부족들은 훈족의 왕국이 살아남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몇 년 후 서로마 제국도 멸망했다. 점차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실제로 아틸라를 신이 내린 천벌이라고 부각시킨 교회의 의도가 당시 분위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신이 내린 천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됐다. 아틸라의 몰락과 함께 로마 교회가 세력을 잡고 600년 동안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틸라와 훈족은 역사에서 사라져갔다. 아틸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악마로 낙인 찍혔지만 그는 단순히 미개한 야만족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아틸라는 세련된 정치가였으며 세계 곳곳에 미인들을 데려다 놓았다.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훈족의 분노를 로마인들에게 터뜨렸을 때에도 정열적이면서도 관대하고 선견지명과 절제력을 겸비한 기마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아틸라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해 재전을 불러일으켰는지 알 수 있다. 아틸라가 훈족을 통치했던 8년 동안 유럽의 역사는 영원히 변했고 그의 열정적인 삶은 오래도록 유럽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주로 훈족에 대한 기록들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로마에서 온 볼모로서 몇 년 동안 훈족과 함께 생활했던 아이티우스는 훈족의 왕세자인 루길라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다. 아이티우스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 장군이 될 것이었다. 422년 결국 동로마 제국의 황제 테오토시우스는 훈족에게 매년 130kg의 금을 조공으로 바치는 데 합의했다. (3년) 후 아이티우스는 훈족과 동맹을 맺고 훈족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향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아이티우스 장군은 승승장구했다. 433년 그는 전쟁 때 도와준 대가로 훈족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주었다. 오늘날의 헝가리였다.
그러나 훈족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로마 제국과 훈족의 평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아이티우스를 능가하는 훈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아틸라. 잔인하고 포악한 아틸라의 명성은 17세기까지 이어졌다. 서기 443년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방 세계로 몰려온 훈족은 동로마 제국과 불안한 동맹 관계를 맺었다. 훈족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액수의 조공을 받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과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했지만 둘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훈족의 루길라 왕이 죽자 그의 조카인 블레다가 왕위를 계승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결코 이인자로 만족할 수 없는 야심 많고 탐욕스러운 형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틸라였다. 어떻게 그가 왕위를 계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틸라가 블레다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라이벌 관계에 있는 두 왕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은 흔한 일이니까요. 아틸라는 블레다가 훈족의 미래를 위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틸라가 블레다를 살해한 것은 훈족의 미래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죠. 아틸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은 아틸라가 대초원에서 전쟁의 신 마르스의 칼을 찾은 다음부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틸라는 정말 가차없고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로마인들이 훈족의 왕자들을 돌려보냈을 때 그는 즉시 그들을 칼로 찔러 죽였고 로마의 스파이도 살해를 했죠. 훈족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거의 예외 없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아틸라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왕이었지만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아틸라에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들 중에서도 특히 아틸라는 아주 세련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로마 제국 근처에서 보냈고 덕분에 황제와 거래하는 법이나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대를 여러 번 거치면서 훈족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틸라는 자신의 제국을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거대 제국으로 발전시킬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매우 현명하게도 이상적인 정치 조직의 모델을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찾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은 오늘날에도 가장 훌륭한 통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연대기 작가 프리스커스는 아틸라가 전 세계 모든 종족을 흔들었다고 기록했다. 450년 아틸라는 기회를 잡았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테오토시우스가 승마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평범하면서도 약간은 무모한 장교였던 마르시아누스가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됐다. 그는 첫 번째 칙령을 통해서 그동안 훈족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마르시아누스는 훈족의 군대가 더 강력해지기 전에 훈족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킬 작정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다. 로마인들이 최악의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한 여성에 의해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기 450년 동로마 제국과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과의 전쟁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로마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 동로마 제국이 훈족에게 매년 바치는 조공을 갑자기 중지했지만 아틸라는 침착하게 외교관의 자제심과 지도자로서의 선견지명을 보여주었다.
그는 때를 기다리며 공격을 자제했다. 그의 판단은 현명했고 덕분에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에 있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 라베나. 로마 병사들이 왕실 스캔들에 연루된 시종을 체포하기 위해서 급히 이동했다. 로마 제국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스캔들이었다.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의 누이 호노리아가 시종의 아기를 임신했다. 발렌티니아누스는 즉시 시종을 잡아들여 처형시켰다. 그 후 호노리아는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호노리아는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당시 그녀에겐 그만한 힘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호노리아는 로마 왕족의 다른 여성들이 종종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어요. 호노리아는 재빨리 심부름꾼을 보내서 아틸라에게 무모한 제안을 했다. 아틸라는 헝가리에 있는 왕궁에서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로마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호노리아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아틸라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다. 호노리아는 아틸라가 자신을 신부로 맞아준다면 예전처럼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약탈이나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훈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훈족은 약탈하고 조공을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아틸라는 권력을 원했다. 서기 447년 발칸반도. 훈족의 약탈 대상은 무방비 상태의 작은 마을을 넘어 성곽으로 둘러싸인 동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까지 뻗어나갔다.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다. 아틸라는 기병대와 보병으로 구성된 훈족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었다. 아틸라의 군대가 로마를 공격했다. 훈족은 로마 북쪽에서 치고 내려왔습니다. 반달족과 전쟁 중이던 로마인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과 맞서기 위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당시 발칸반도의 주요 도시들은 아틸라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틸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까지 차례차례 점령했고 성체 도시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포위 공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성체 도시를 공격하려면 기병대가 그 아무리 활을 잘 쏜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훨씬 더 기술적인 군대가 필요했죠. 아틸라는 이미 그 점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은 447년 당시에 아틸라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 훈족이 60여 곳에 달하는 성체 도시를 점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연대기 작가 마르셀리너스는 아틸라가 유럽을 짓밟았다고 기록했다. 서기 448년 훈족의 정적지는 흑해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발칸반도 전역에 퍼져 있었다. 북미 대륙의 반이 넘는 넓은 지역이었다. 훈족은 더 이상 가축을 기르거나 농사지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약탈과 조공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재산을 축적했다. 처음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매년 130kg의 금을 받기 시작한 지 25년 후 훈족이 매년 받는 금의 양은 800kg이 넘었다.
그러나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자 훈족은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티우스에게 땅을 받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은 유목 생활을 거의 포기했다. 당시 아틸라의 군대는 여러 나라의 용병으로 속해 있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훈족들은 점차 다양성을 띠기 시작했다. 448년 아틸라는 더 이상 동방에서 온 약탈자의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제국의 황제였다. 아틸라의 제국은 현재의 헝가리 지역에 위치했다. 서방 세계 전체를 통치하려면 아틸라는 황제처럼 행동하고 절제하는 법과 외교술을 배워야 했다. 아틸라는 로마 제국에 버금가는 대제국의 통치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유럽인들은 고대 말 유럽으로 건너온 야만족들을 짐승 가죽을 걸친 교양 없는 미개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만족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역사 자료에 등장하는 야만족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결국 동서로 분열됐다. 무기력한 호로니우스가 서방의 수도 라벤나를 통치했고 역시 무기력하게 짝이 없던 아르카디우스가 동방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통치하고 있었다. 406년 훈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로마는 훈족에게 볼모로 잡혀갈 지원자를 받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티우스는 로마 장군의 아들이었다. 그는 오랜 외교 관습에 따라 우호와 친선의 뜻으로 훈족과 함께 살았다. 당시 아이티우스가 훈족 거주지에서 볼모로 잡혀 있었다는 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티우스가 훈족과 함께 지내면서 인맥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모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딜 가든 귀족 대우를 받았고 최고의 예우를 받았어요. 훈족과 가족처럼 지냈지만은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훈족과 지내는 동안 아이티우스는 훈족의 삶의 방식대로 가족처럼 지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자 훈족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훈족은 유목민으로서 평원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고 무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 타고난 전사였던 그들은 전쟁만이 번영의 길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동물의 뿔과 탄력 있는 나무로 반사공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다.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훈족의 활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면서 기마민족의 유산이 됐다. 반사궁은 다른 활에 비해서 위쪽이 더 많이 구부러졌습니다. 탄력 있는 나무를 억지로 구부린 다음에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거기에다가 뼈를 붙였죠. 반사궁의 특이한 모양 덕분에 조금만 잡아당겨도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달리는 말을 타고도 자유자재로 손을 놀리면서 그 위에서 또한 갑옷도 뚫는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훈족은 타고난 기마병이 됐다. 훈족은 고대 세계 최고의 기병대였습니다. 말을 타고 생활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말을 타고 달리는 그들의 사정거리는 매우 넓었습니다. 훈족은 적군이 반격을 해온다고 해도 순식간에 말을 타고 달려와서 전쟁터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화살을 퍼붓고 적군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훈족에겐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기병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다양한 전술을 펼쳤죠. 말을 타고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을 하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끝없이 활을 쏠 수가 있었습니다. 훈족은 말을 길러서
고기와 우유를 얻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아미에너스는 훈족이 짐승에 가까운 생활을 한다고 묘사했습니다. 후두음 위주의 언어를 사용하고 안장 밑에 넣어둔 생고기를 날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5세기) 서구 문명 세계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끝없이 쏟아지는 화살이 하늘을 검게 수놓고 마침내 로마 제국은 야만족들에게 포위됐다. 그들의 결정적인 무기는 공포. 그들은 유럽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동쪽에서 몰려와 순식간에 유럽을 초토화시킨 공포의 침략자 훈족이었다. 게다가 훈족은 전술의 대가였고 국제 외교에도 능했으며 변신의 귀재였다. 그들은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다. 동쪽에서 몰려온 기마 민족은 마침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고 세계사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았다. 훈족은 동쪽에서부터 아시아 대초원을 가로질러 왔다. 6세기의 연대기 작가 조르다니스는 훈족이 늪에 사는 악마의 자손이라고 했다. 훈족이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유럽은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다. 훈족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죽이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지평선을 넘어온 폭풍과도 같았죠. 그들이 어디로 갈지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훈족의 공격을 받은 유럽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훈족은 유럽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그들은 심리전의 대가였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훈족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괜히 밖에 나갔다가 재수없게 훈족을 만나기라도 하면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죠. 전쟁터에선 심리적 공포심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 사람들은 훈족을 보자마자 주랭랑부터 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훈족의 전술을 이길 수 없었다. 적진 깊숙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정확하게 활을 쏘아대고 대열을 흩뜨린다면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죠.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훈족은 어딜 가든 경악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전략이나 그들의 옷차림새는 유럽인들에겐 생소한 것이었다. 동쪽에서 훈족이 몰려오자 로마 제국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서양의 역사학자들은 훈족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 게 없고 고고학적으로도 그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이나 무기, 옷 같은 것을 봐도 크게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몇 역사가들은 기원전 3세기경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훈족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믿는다. 중국의 한조가 수만 명에 달하는 훈족을 축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세기 동안 훈족은 서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4세기 말 그들의 세력은 서양 문명의 경계인 다뉴브강까지 뻗어나갔다. 그러나 이때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하던 강력한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었다. 당시 로마는